나는 미국 MIT 교수입니다. 한국의 로켓 기술이요? 솔직히 말해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나사도, 유럽도, 일본도 수십 년을 걸려도 실패를 반복했는데 한국처럼 갑자기 등장한 나라가 뭘 해낼 수 있겠나 싶었죠. 그런데 제가 직접 본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술은 미국, 꿈은 러시아, 돈은 UAE라던 우주산업. 그 틈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국이 어떻게 판을 뒤집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MI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리처드 코넬입니다. 그날 제네바 UN 본부에서 열린 우주기술 국제 심포지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죠. 2023년 봄 세계 각국 우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처음부터 긴장감이 흘렀어요. 미국 대표단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발표하고 프랑스는 아리안 로켓의 새로운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눈에 띈 건 중국 대표단이었죠. 장위청 교수가 단상에 올라 중국의 우주 개발 현황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국은 이미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고 화성 탐사차도 운영 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저도 미국의 우주 기술 현황을 발표했죠. 나사와의 협력 프로젝트들,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 기술, 그리고 달 기지 건설 계획까지. 회의장은 각국의 우주 개발 경쟁 상황을 확인하는 자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발표자조차 없었어요. 참가자 명단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가 있긴 했지만 별도 발표 일정은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한국의 우주 개발에 대해선 그리 많이 알지 못했거든요. 오후 자유토론 시간이 되자 장위청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시아 지역 우주 개발을 논하면서 한국 얘기가 빠진 게 아쉽네요. 그의 말투엔 묘한 조롱기가 섞여 있었어요. 로켓도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 와서 우주에 간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위청의 질문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대표들이 작은 웃음을 터뜨렸죠. 저는 그때 약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한국의 우주 기술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비웃는 건 과학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독일 ESA 고문인 요하네스 슈타이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도 나름의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확신에 차지 않았죠. 장위청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기술 개발이요? 나로호 때 러시아 엔진 빌려 쓰던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번엔 프랑스 대표까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그 순간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정말 우주기술에서 뒤처진 나라일까? 몇 년 전 서울대에서 강연했을 때 만난 한국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눈빛엔 뭔가 다른 것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잠깐만요.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건 아닐까요? 장위청이 저를 쳐다봤어요. 교수님, 현실을 봐야죠. 우주 탐사는 규모와 자본입니다. 한국은 꿈만 꿀 뿐이에요. 그의 말에 회의장 분위기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그저 꿈만 꾸는 나라일까?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 현황을 제대로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저는 완전히 다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있다는 걸 말이죠. 호텔 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저는 한국의 우주 개발 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2010년 한국형 발사체 개발 계획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세계 어느 나라도 주목하지 않았죠. 나로호의 실패가 반복되던 시절 한국은 조용히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나로호 2차 발사 실패, 2013년 겨우 성공한 나로호 3차 발사. 하지만 일단 엔진은 여전히 러시아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와중에도 한국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도전에 나섰죠. 100% 순수 국내 기술로 로켓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저는 75톤급 액체 엔진 개발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정말 지난한 여정이었어요.
연소불 안정 현상 때문에 수없이 실패를 반복했거든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엔진 하나 만들기 위해 10년 넘게 매달렸더군요. 외국에서 사오면 간단할 텐데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독자 개발을 했을까 궁금했어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진짜 우주 강국이 되려면 엔진부터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철학 때문이었죠. 미사일 기술과 직결되는 로켓 엔진을 외국에서 쉽게 팔 리가 없으니까요. 2018년 시험 발사체 발사 성공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75톤급 엔진 하나로 구성된 단순한 로켓이었지만 이게 한국 우주 기술의 전환점이었어요. 세계에서 7번째로 75톤급 이상 대형 액체 엔진을 보유한 나라가 된 거죠.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75톤급 엔진 4개를 묶어서 300톤급으로 만드는 클러스터링 기술이었거든요. 엔진 하나하나가 완벽해도 4개를 동시에 점화하면 진동과 간섭으로 폭발할 수 있어요. 2021년 1단 종합연소시험 성공 뉴스를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해낸 거예요. 4개 엔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300톤의 추력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그해 10월 누리호 1차 발사가 있었죠. 위성 모사체가 궤도에 안착하지 못해 실패로 분류됐지만 저는 다르게 봤어요. 발사체 자체는 완벽하게 작동했거든요. 2022년 6월 21일 저는 실시간으로 누리호 2차 발사를 지켜봤습니다. 오후 4시 정각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힘차게 솟구쳐 올랐어요. 1단 분리, 2단 분리, 페어링 분리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했죠. 그리고 목표 고도 700km의 성능 검증 위성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그 순간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1톤 이상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조용히 그러면서도 치밀하게 준비해왔는지를요.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 국내 기술로 로켓을 만든 나라는 정말 몇 없거든요. 2023년 5월 누리호 3차 발사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이번엔 실용 위성들을 실제로 궤도에 올렸죠.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 큐브 위성 7기를 모두 성공적으로 분리했습니다. 누리호의 정밀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목표 고도 550km, 목표 속도 초속 7.58km에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이 정도 정밀도면 웬만한 우주 선진국과 견줘도 손색 없는 수준이에요.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 과학자들의 자세였습니다. 화려한 선전 없이 묵묵히 기술을 쌓아왔더군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고 마침내 세계가 인정하는 성과를 이뤄낸 거죠. 그날 밤 저는 내일 회의에서 할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을 깨뜨릴 시간이 온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의장에 일찍 도착해 노트북을 준비했습니다. 어젯밤 정리한 자료들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였죠. 오늘은 특별히 아시아의 한 우주 개발국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입을 열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장위청 교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어제 우리가 놓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누리호가 발사되는 장면이었죠. 3분이면 충분합니다. 한국이 왜 조용했는지 보여드리겠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어요. 2023년 5월 25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솟구쳐 오르는 모습이었죠. 47m 높이의 하얀 로켓이 오렌지빛 화염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이 로켓의 특별한 점을 아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요하네스가 고개를 갸웃했죠.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100% 국내 기술이라는 제목 아래 누리호의 구성 요소들이 나열됐어요. 75톤급 엔진, 추진제 탱크, 관제 시스템까지 모든 게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프랑스 대표 마르틴이 손을 들었어요. 정말 외국 부품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엔진부터 탱크, 전자 시스템까지 순수 국내 기술이에요. 제가 대답했죠. 장위청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어떤가요? 탑재 중량이 얼마나 됩니까? 세계에서 7번째로 1.5톤급 위성을 독자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각국의 발사체 성능 비교표가 나왔어요.
회의장에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마르틴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린 아직 연료 혼합장치 일부를 수입하는데요. 가장 놀라운 건 개발 기간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3년. 다른 나라들이 수십 년 걸린 일을 한국은 10여 년 만에 해낸 거예요. 핵심 기술을 보겠습니다. 저는 75톤급 엔진 사진을 띄웠어요. 이 엔진 4개를 클러스터링하는 기술이 가장 어려웠죠. 요하네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개 엔진을 동시에 제어하는 건 정말 고난도 기술이군요. 맞습니다. 하나라도 엇박자 나면 폭발하거든요. 제가 설명했죠.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슬라이드에 누리호 1단 연소시험 영상이 나왔어요. 4개의 75톤급 엔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300톤의 추력을 뿜어내는 장면이었죠. 신뢰성은 어떻습니까? 영국 대표 리사가 물었어요. 3차 발사 모두 발사체 자체는 완벽했습니다. 특히 3차 발사에서는 목표 궤도에 정확히 일치하는 정밀도를 보여줬어요. 정밀도 데이터를 보여주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고도 550km, 속도 초속 7.58km에 정확히 맞췄거든요. 장위청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인정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인상적이네요. 가장 놀라운 건 이겁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기업들 명단이었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부터 중소기업까지 300여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로켓 하나를 만든 게 아닙니다. 우주산업 생태계 전체를 구축한 거예요. 요하네스가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자립적인 우주 개발 능력을 갖춘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우주로 갈 수 있어요. 제가 마무리했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모두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누리호 발표가 끝나자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놀라운 점은 따로 있어요. 회의장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집중됐죠. 화면에 달 표면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고해상도로 촬영된 달의 분화구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사진이 어디서 촬영된 줄 아세요? 요하네스가 추측해봤습니다. 나사의 달 궤도선인가요? 아닙니다. 한국의 다누리호가 촬영한 겁니다. 제가 대답하자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다누리호의 여정이 나타났습니다. 2022년 8월 5일 스페이스X 팰컨 9에 실려 발사돼 12월 26일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한 과정이었죠.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 달 탐사국이 됐다는 걸 아셨나요? 제 질문에 마르틴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7번째요? 그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 인도 다음이군요. 리사가 손가락으로 세어봤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다누리의 특별한 점은 나사와의 협력이에요. 저는 다누리에 탑재된 세도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죠. 화면에 달의 연구우명 지역 사진이 나왔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지형이 선명하게 보이는 놀라운 이미지였어요. 장위청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사가 왜 한국과 협력하죠? 다누리가 수집하는 데이터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한국이 달 남극 착륙 후보지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요하네스가 감탄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미국의 달 탐사에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나사 고위직들이 극찬한 이유죠. 이 데이터는 나사도 부럽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다누리가 보내온 과학 데이터들을 보여줬습니다. 달 표면 편광 영상, 자기장 측정 결과,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까지 1년 넘게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2032년 달 착륙선 계획이었죠. 한국이 2032년에 달 착륙선을 발사한다고요? 마르틴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차세대 한국 발사체로 말이죠. 달 착륙선 개발 일정을 보여줬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했다고 했어요. 장위청이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달 착륙은 정말 어려운 기술인데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준비를 마쳤어요. 저는 달 착륙 기술 검증 계획을 설명했죠. 2030년 궤도 검증,
2031년 착륙 검증, 2032년 본격 착륙선 발사. 체계적이네요. 요하네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누리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군요. 리사가 궁금해했습니다. 착륙선에는 어떤 장비가 탑재되나요? 월면토 휘발성 추출기, 원자력 전지, 로버까지 포함됩니다. 제가 답했어요. 단순 착륙이 아니라 본격적인 과학 탐사죠.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다누리로 달 궤도 기술을 검증하고 그 데이터로 착륙선 개발에 활용하는 단계적 전략이었어요. 한국은 달 탐사의 진심이군요. 요하네스가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철학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한국이 왜 우주에 가려는지 아시겠어요? 화면에는 나로 우주센터 주변 아이들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지켜보며 환호하는 초등학생들의 모습이었죠. 기술보다 꿈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예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갑자기 따뜻해졌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이들의 표정이 진지해져 있었어요. 기술 이야기에서 마음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죠. 한국의 우주 개발을 이해하려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합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고흥 나로우주센터 전경이었죠. 전라남도 작은 해안마을에 세워진 우주센터. 그 주변으로 논밭과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정말 다른 풍경이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화면에 누리호 3단 엔진 개발 현장이 나타났습니다. 깊은 밤까지 연구에 몰두하는 한 과학자의 모습이었죠. 이수연 박사였습니다. 이분은 이수연 박사입니다. 누리호 3단 엔진을 책임진 연구자죠. 제가 소개했어요. 요하네스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핵심 기술자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분이 아니라 그분의 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아이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나타났습니다. 10살 한유진이 아빠에게 쓴 편지였어요. 아빠, 나도 로켓 만들고 싶어요. 아빠가 만든 로켓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한국을 달에 보내줘서 고마워요. 나도 커서 아빠처럼 우주에 대한 꿈을 만들고 싶어요.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순수한 글씨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리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정말 순수하네요. 이 편지가 누리호 발사 성공 직후 전국에 공개됐어요. 제가 계속 설명했죠. 그리고 모든 한국인들이 울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그때의 반응들이 나왔어요. SNS와 뉴스 댓글들이 편지 이야기로 가득했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꿈을 줄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유진이가 한국의 미래다. 과학자 아빠를 둔 아이가 부럽다는 댓글들이었어요. 장위청이 놀라워했습니다. 하나의 편지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우주 개발을 국가 위신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으로 보거든요. 제가 답했어요. 마르틴이 감탄했습니다. 기술 성과보다 다음 세대를 먼저 생각하는 거네요. 저는 전국에서 보내온 아이들의 편지들을 더 보여줬어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우주인이 되고 싶어요. 한국이 자랑스러워요. 라는 내용들이었죠. 이수연 박사는 이 편지들을 연구실 벽에 모두 붙여놨습니다. 제가 말하자 요하네스가 미소를 지었어요. 연구 동력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한국 과학자들은 기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일해요. 제가 핵심을 짚었습니다. 화면에는 전국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우주 교육 프로그램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로켓 모형을 만들고 우주복을 입어보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은 우주를 엘리트만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놀이터로 만들고 있어요. 제가 설명했죠.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자라면 정말 대단한 세대가 될 것 같네요. 그게 한국의 진짜 전략입니다. 저는 마지막 포인트를 강조했어요. 지금은 작을지 몰라도 10년 후, 20년 후를 준비하는 거죠. 장위청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장기적 관점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화면에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유진이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우주복을 입은 자신이 달 위에서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게 한국이 우주에 가는 진짜 이유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이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회의장이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런 철학만으로는 실제 산업에서 경쟁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마르틴이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답은 한국의 우주 산업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마르틴.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한국의 진짜 실력은 산업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화면에 아리랑 위성이 촬영한 지구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선명한 해상도였어요. 자동차 한 대까지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죠. 이 위성의 해상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요하네스가 추측해봤어요. 1m 정도인가요? 0.3m입니다. 제 답에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업용 위성 해상도죠. 리사가 놀라워했습니다. 그 정도면 군사용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한국의 아리랑 위성은 민간과 국방을 동시에 지원해요. 저는 4.25 정찰 위성 계획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이 구축 중인 정찰 위성 체계가 나타났어요. 2030년까지 5기의 고해상도 정찰 위성을 운영하는 계획이었죠. 장위청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주국방과 연계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우주기술을 국방력 강화에도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했죠.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감시 능력을 갖춘 거예요. 마르틴이 궁금해했어요. 위성 제작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걸 보시죠. 저는 한국의 위성 소형화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성능에 훨씬 작고 가벼운 위성들이 나열됐어요. 무게는 절반으로 줄이면서 성능은 2배로 늘렸습니다. 제가 설명하자 요하네스가 감탄했어요. 소형화 기술이 이 정도라니 정말 놀랍네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통신 위성 계획이 나왔습니다. 천리안 위성부터 육지 통신 위성까지 체계적인 로드맵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국형 스타링크도 개발 중입니다. 제가 말하자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어요. 리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스페이스X와 경쟁하겠다는 건가요? 경쟁이라기보다는 협력과 차별화죠. 저는 한국의 접근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적외도 통신위성 군집을 구축하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장위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실적인 전략이네요. 처음부터 글로벌 경쟁보다는 지역 특화로 접근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개발 속도예요. 저는 위성 개발 일정표를 보여줬습니다. 2~3년 만에 위성 하나를 완성하는 스케줄이었어요. 기존에 5년에서 7년 걸리던 걸 절반으로 단축한 거죠.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하죠? 마르틴이 물었어요. 표준화와 모듈화 때문입니다. 제가 답했죠. 핵심 부품들을 미리 개발해 놓고 필요에 따라 조합하는 방식이에요. 요하네스가 감탄했습니다. 마치 자동차 생산 라인 같네요. 정확합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의 노하우를 우주 산업에 그대로 적용했어요. 화면에는 실제 위성 생산 공장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생산 라인에서 여러 위성이 동시에 조립되고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을 본 적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리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대부분 위성은 주문 제작하는데 이건 대량 생산 체계네요. 그래서 가격도 훨씬 저렴해졌습니다. 저는 가격 비교표를 보여줬어요. 같은 성능 위성이 절반 가격에 제공되고 있었죠. 장위청이 놀라워했습니다. 이 정도면 상업적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네요. 실제로 해외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수출 현황을 보여줬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 위성을 주문하고 있었거든요. 마르틴이 인정하는 투로 말했어요.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거네요.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스타트업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우주 스타트업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1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정부가 기반을 만들고 민간이 혁신을 이끌어가는 구조죠. 제가 설명했습니다. 요하네스가 부러워했어요. 이런 모델 유럽에서도 벤치마킹해야겠네요. 민간 혁신 얘기가 나왔으니 한국의 진짜 비밀을 보여드리죠. 저는 흥미로운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한국의 우주 스타트업 지도였습니다. 1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었어요. 로켓 엔진부터 위성 부품, 우주 서비스까지 정말 다양했죠. 이게 한국 우주 산업의 진짜 모습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마르틴이 놀라워했습니다. 스타트업이 이렇게 많다고요? 그것도 대부분 최근 5년 사이에 생긴 기업들이에요. 저는 연도별 설립 현황을 보여줬습니다. 2018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그래프였죠. 요하네스가 궁금해했어요. 정부 지원이 있었나요? 있었지만 방식이 독특합니다. 저는 한국의 지원 방식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핵심 기술만 개발하고 실제 사업화는 민간이 주도하도록 했거든요. 화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되면서 로켓 기술을 흡수한 과정이었어요. 한화는 이제 독자적으로 소형 로켓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자 리사가 감탄했어요. 정부 기술을 민간에 이전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스타트업들이에요. 저는 인스페이스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초소형 위성 전문 기업인 인스페이스가 단 3년 만에 해외 수주까지 따낸 이야기였어요. 정부 과제 참여로 기술을 축적하고 바로 상업화에 나선 거죠. 장위청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술 이전이 그렇게 빨라요? 한국은 기술 장벽이 낮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정부 연구소와 기업 간 인력 교류가 활발하거든요. 다음 사례는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고체 로켓 전문 스타트업이 불과 5년 만에 위성 발사 서비스를 시작한 이야기였어요. 정말 빠르네요. 마르틴이 놀라워했어요. 유럽에선 허가받는 것만 몇 년 걸리는데요. 한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요. 저는 규제 완화 사례들을 보여줬습니다. 우주 분야 실증을 위한 특별 허가, 임시 주파수 할당 등이 나열됐어요. 요하네스가 감탄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군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방식이죠. 제가 핵심을 설명했어요. 정부는 인프라와 기초기술을 제공하고 기업들은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놔둡니다. 화면에는 대학 스핀오프 기업들이 나타났습니다. KAIST, 서울대, 연세대에서 나온 우주 기술 기업들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대학 연구가 바로 사업화로 이어지는 구조네요. 리사가 분석했어요. 그렇습니다. 교수들이 직접 창업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실제 사례들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협업 모델이었어요. 대기업이 핵심 시스템을 맡고 중소기업이 부품을 공급하고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생태계였죠. 이런 분업체계는 처음 봅니다. 장위청이 인정했어요. 결과적으로 모든 기업이 윈윈하는 구조가 됐어요. 저는 성과 지표를 보여줬습니다. 우주산업 매출이 5년 새 3배로 증가했거든요. 마르틴이 부러워했습니다. 이런 모델, 나사도 벤치마킹할 만하네요. 실제로 미국 관계자들이 한국을 연구하러 오고 있어요. 제가 말하자 요하네스가 웃었어요. 이제 한국이 모델이 되는 시대군요. 가장 놀라운 건 속도입니다. 저는 마지막 포인트를 강조했어요. 아이디어에서 실제 서비스까지 2에서 3년이면 충분해요.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부 지원, 규제 완화, 민간 자율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네요. 한국 방식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제가 정리했어요. 정부는 민간을 믿고 맡기고 민간은 그 신뢰의 성과로 보답하는 거죠. 장위청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협업 모델이 한국 우주산업의 진짜 경쟁력이었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시작에 불과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깊은 우주 배경에 지구와 달이 보이고 그 사이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CG 영상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한국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화면 아래쪽에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우린 아직 로켓 10개도 안 쐈지만 꿈은 지구보다 멀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문구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어제까지 우리는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진짜 강국은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니더군요. 요하네스가 깊이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정확히 해내는 나라군요.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3년 동안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해냈죠. 리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기술력, 철학, 산업 생태계까지. 정말 체계적이었네요. 마르틴도 인정했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웠는데 이제 한국이 왜 조용했는지 알겠습니다. 말보다는 실행을 중시하는 나라였군요. 저는 장위청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교수님, 어제 제 말을 사과해야겠습니다. 장위청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네요. 괜찮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제가 웃으며 답했죠. 장위청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제 아들도 한국에 유학 중입니다. 우주공학을 공부하러요. 이제 그 이유를 알겠어요. 회의장에 따뜻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요하네스가 정리하듯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예상을 조용히 뛰어넘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우주에서도 그럴 것 같네요. 2032년 달 착륙선이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리사가 미래를 그려봤어요. 한국이 진짜 우주 강국으로 인정받겠죠. 마르틴이 답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건 기술이 아닙니다. 꿈을 실현하는 방법이에요. 한국은 크지 않은 나라지만 꿈만큼은 우주보다 큽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죠. 장위청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한국은 우주에서도 조용한 리더가 될 겁니다. 조용한 리더? 요하네스가 그 표현을 되뇌었어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네요.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마무리했습니다. 진짜 강국은 큰 소리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해내죠. 한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리사가 동의했어요. 마르틴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회의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어제의 조롱이 오늘은 찬사로 바뀐 거죠. 회의가 끝난 후 장위청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혹시 자료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는 기꺼이 답했어요. 요하네스도 말했습니다. 다음 ESA 회의에서 한국 협력 방안을 논의해 봐야겠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오늘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어제만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국이 하루 만에 모든 이의 관심사가 된 거예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조용히 실행하는 실천력,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였죠. 이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던 강자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는 로켓 10개밖에 쏘지 않았지만 그 안엔 10억 개의 꿈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나누기의 유나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